한국과 미국, 일본의 한미일 안보수장이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3자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 안보수장, 삼국 안보수장 회의가 하와이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이 안보 협력 국가로서의 공동 아젠다, 안보 아젠다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각국의 이제 안보 실장이 참석한 회의였기 때문에 그 비중이 다 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미국은 중국과의 이제 군사적인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단 국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하는가 그 점을 한미일 3국이 논의하는 자리였고 또 신안보 아젠다 즉 보건 기후 등 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지금 2년 동안 모든 나라가 피해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아젠다들이 폭넓게 논의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북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논의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가 됐는데 역시 관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됐는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ICBM 테스트를 봄에 했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그때 북한 대북 결의안 제재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접 피해국이 있는데 그냥 빈손으로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논의된 것이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됐던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핵무기를 포함한 한국에 대해서 핵 우산을 제공한다. 네. 그래서 확장 억제 협의체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동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미 정상이 합의한 그런 어떻게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핵 위협을 저지하고 또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를 이번 회의에서 아주 구체적인 맥락에서 논의한 것입니다. 네. 확장 억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3국 간의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확장 억제라고 한다면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어떤 핵 우산일 텐데 방금 말씀해 주셨처럼 다시 한번 시청자들에게 이 확장 억제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이 군사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 미국이 공격을 받는다면 또 동맹국가인 한국도 똑같은 의무를 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핵무기가 도래한 세상에서는 과연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시가 적국의 핵 공격을 받으면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우리가 상대국의 동맹국의 핵 우산을 제공할 것인가? 네. 여기는 아무래도 100% 확신하기는 그렇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기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치가들끼리도 이런 공약을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행동으로서 한국이 어떤 군사적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즉각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약속은 약속이고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미국이 뉴욕과 워싱턴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위험성에도 무릅쓰고 북한에 대해서 그 핵 공격을 감행하면서 한국을 지켜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남게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가장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네. 정상회담이었고 이것은 계속 지속성 있게 미국에서 주요한 이제 안보 정책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국방 예산을 결정하는 국방 수권 법안에서 한국의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내년 3월에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네. 하라 이런 조항이 명시돼 있고 또 주한미군 28,500명을 유지하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그런 국방 수권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조항이 있는 국방 수권 법안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이 수권 법안이 상원에서 표결로 통과가 되면은 이제 하원의 국방 수권 법안과 상원의 국방 수권 법안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조율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면은 네. 내년 예산년도 9월 1일부터 죄송합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돼서 2023년 9월 30일에 끝나는 미국의 예산이 확정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방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국방 예산 집행의 한 일환으로서 어떻게 미국이 그동안 한국에게 약속했던 해구산 확장 억제를 네. 이행했는가가 이제 보고되게 되는 것이죠. 네. 확장 억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회담이 끝난 이후에 김성한 안보실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 발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동안 6차례 있었던 핵실험에서 한 차례 더한 수준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미일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6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김성환 안보실장이 뭐냐면 북한이 6차례나 핵심을 했는데 7차례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뭐 얼마나 크게 네. 변화가 있겠는가 한반도 안보 정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안이하다 이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안이한 생각이나 대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3국 안보실장이 공감을 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북한이 왜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가? 전략적인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차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는 다 끝났고 네. 이제 정치적인 결단만이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 안보 당국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김정은 정권이 7차 핵실험을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무래도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이겠죠. 첫째는 그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7차 핵실험의 좀 그 성공 여부가 네. 흐려졌다. 그래서 잠시 미룬 것이다. 두 번째는 그 한미가 지난 5월에 그 공동 선언문에서 강조했듯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은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7차 핵실험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김정은 정권이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그 입장이 중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의 핵 문제가 중국이 미국과 한국, 일본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효용성 있는 카드도 되지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도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한다면 중국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한미일 안보 공조, 그 정당화되게 되고 네. 특히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자주권 행사 차원에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를 완전히 가동한다더니 아니면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는 행동이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때문에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가 네.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월로 예정돼 있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이 예상되고 있는 제20차 공산 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7차 핵심을 포함한 북한의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 자제의 신호를 김정은 정권에게 계속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준비는 다 끝났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어떤 방안들이 좀 있겠습니까? 방안은 이미 그 미국이 의도적으로 흘렸습니다. 어떻게 흘렸냐면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해서 5월 23일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 부결이 됐는데 근데 이미 북한이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대북 제재가 나올 것이라는 내용은 공개가 된 셈이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제재안이 퇴색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알면서도 일부러 이걸 계속 추진한 것은 그 제재안 채택보다도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러이러한 조치는 최소한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 그 어떤 것이 있었냐면 유엔 안보리 그 대북결의 23975에서 나온 유류 트리거 조항이 이제 발동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때 대북 결의안 2397호를 보면은 현재 그 북한 원유 수입량의 상한선이 기존 400만 배럴입니다. 북한이 만약 도발을 다시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로 400만 배럴에서 원유 수입량 상한선이 300만 배럴로 줄여들게 되고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 5천 배럴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이제 전기가 부족해서 고생하고 있는 북한 경기가 더 위축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정찰 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단체 라자루스를 제재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로 중국과의 무역까지 단절하면서 버티고 있는 북한에서 유일한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이버 해킹이었거든요. 암호화폐를 탈취한다든지 아니면 세계 곳곳의 은행을 뚫어가지고 그 절도를 하는 것으로 연명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국제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김정은 정권은 이제 돈 벌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라서도 7차 핵실험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강행해서 그렇게 저지하려고 했던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사드 배치가 정당화되고 또 추가로 미군이 사드를 한반도에 도입하는 사태까지 나온다면은 중국 입장에서 큰 손해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의 자제 시그널을 보냈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처음에 이제 연초에 보였던 이런 강경한 자세에 비해서는 아직도 7차 핵실험의 그 타이밍을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우리나라로서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니겠습니까?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수출되는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성환 안보실장이 이제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에게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은 이제 백악관 차원에서 그리고 한미 안보 협력 차원에서 이것을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도에 나왔지만 서로 그 법안을 숙지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다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은 삼권 분리 원칙에 입각한 정부 체제이기 때문에 의회 법안을 행정부가 그 비토를 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 그걸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법안이 있으면 행정부는 그걸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행령 차원에서 약간이나마 한국의 기업을 배려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과연 이번 조치로 타격을 받는 한국의 그 배터리 업체, 자동차 업체 그리고 반도체 생산 업체에 큰 힘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현대차가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9%로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다음에 넘버 2인데도 이번 법안으로 만약에 그 보조금 7,500달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쟁사의 전기차에 비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바이든 행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법안에 따라서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미국 현지에서 조립이 맞춰진 차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알라바마에 있는 현대차 공장이라든지 해서 그 지금 내연차 생산을 좀 줄이고 전기차 생산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내연차 수출이 사실 현대자동차가 가장 수익을 올리는 분야인데 제사를 깎으면서 다시 미국에서 전기차 조립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되는 이런 밑에 있는 돌을 빼서 위로 올리는 자구책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생산 라인을 변경하려면 현대자동차는 노조와의 합의 때문에 노조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는 100% 한국에서 조립하는 것이거든요.
그 조립 라인을 미국으로 옮긴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무래도 고용이 줄어들게 되겠고 노조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노조가 사측과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것도 현대자동차로서는 큰 고민이고 따라서 굉장히 아쉬운 거는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스스로 서울에 왔을 때 네. 이러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 재개와 정부의 입장을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제 전략적 균형을 찾는다는 이유 하에서 낸시 펠로시 의장과의 면담을 보다 생산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담과 더불어서 한일 간 양자 안보실장 회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한일 안보실장 간 회동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도 오갔는데 일단 우리나라로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좀 잡았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던데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그렇습니까? 근데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를 다 포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것을 기시다 내각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정부가 과연 4년 후에 다시 나올 것인가 그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최대한 잡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하지만 이전 아베 내각에서 진행되었던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들을 함부로 그 기시다 정부가 처리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이번에도 잘 보인다고 말씀드리겠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민관협의회가 가동되다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고 이 어디선가 하나의 물꼬를 풀어야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물꼬가 트여야지 군사협력 문제도 이런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은 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이슈 사이에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보실장 회의에서 나타난 것은 이 선순환의 방향을 약간 바꿔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이런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의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네. 군사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이쪽이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군사협력 사안에서 가능한 법지 풀어나가서 전반적인 한일 관계의 개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이제 국방부에서 2019년 초계함 조준에 대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좀 더 잘 조사하고 해명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일본 측에 대해서 안보 전략 사안에서 우리가 그 적극적인 자세를 계속 견지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시다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와 관련해서 봉영식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